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빅베어입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휴직한 지 3개월 차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원래 제가 예전에 그 선배님한테 듣기로는 이제 회사를 잠깐 쉬고 그러면은 3개월 차부터 굉장히 이제 외롭고 힘들어진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지내본 바로는 되게 행복하고, 일단은, 그리고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좀 더 지내봐야 좀 이제 그 선배님께서 얘기하신 그 외로움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제가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좀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또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제 그 원래 수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좀 이제 운동량을 좀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 수영을 좀 이제 양을 좀 늘려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이게 그 병이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먹기 전에는 그 25m짜리 레인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좀 숨이 차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약을 먹고 나서는 이제 거의 지금 5바퀴를 왔다 갔다 해도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 성능이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열심히 수영 열심히 하고, 또 이게 약을 먹다 보니까 잠도 좀 잘 자게 되고 좀 많이 자게 돼가지고 잠도 잘 자고, 예,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는데 벌써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 지지난주에 작가님 라방을 듣다가 이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이제 저희 비트 모빅에 대해서 부가가치 창출로 전환한다고 하신 게 벌써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라방 이후에, 지지난주 라방 이후에 좀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동안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들을 좀 영상을 쭉 보면서 좀 다시 좀 리뷰를 좀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지난주 라방에서 좀 저는 그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그 우리는 이미 홈런을 쳤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말인데요. 이게 머니볼 영화에서 이제 나온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머니볼 되게 재밌게 봤었던 영화인데 이 부분만 좀 다시 찾아가지고 봤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거구의 남성분, 이제 타자가 이게 1루와 2루, 이제 그 공을 치고 1루를 갔다가 공이 좀 생각보다 멀리 나가니까 2루까지 뛰어가는 이제 장면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1루를 갔다가 2루로 바로 가는 것조차도 이 선수는 처음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2루까지만 열심히 갔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금 홈런 쳤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작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게, 저희한테 다 오픈은 못하고 계시지만 좀 많은 일들이 좀 그 뒤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해주셨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는 이 그 다양한 것들이 구체화돼 가지고 좀 저희한테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미리 그동안 해주셨던 내용들을 좀 용어들이라도 좀 잘 익숙하게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내용들을 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 보면 좀 약간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화면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은, 그 흰색 글자는 라방이나 좀 참고 자료들을 좀 요약한 내용들이고요. 주황색은 그 좀 하이라이트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 글자는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냥 제가 가볍게 그 해본 상상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색은 그렇게 무겁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요 내용도 보면서 뭐 제가 떠오른 생각들이니까 이걸 좀 같이 들어보시면서 뭐 비슷한 의견들이나 좀 다양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참고 자료가 이제 있는데, 요거는 요 내용들을 보다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뭐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요 관련된 내용들 제가 참고한 라방이나 뭐 자료들을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대부분 이제 작가님 라방인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24일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은 요 장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요 참고 자료가 표기되지 않은 내용들은 제가 대부분 아마 챗GPT하고 주로 얘기한 것들이고, 이게 이제 챗GPT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어서 좀 이제 오류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 체크를 일일이 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다 세부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고 중요한 것들은 좀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크로스 체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셔가지고 이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그동안 얘기해 주셨던 다양한 아이디어들, 뭐 카지노나 그 파이퍼 USD나 아니면 뭐 자산 텔레포트, 사설 등기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쭉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저는 이제 제가 주로 그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다 경제 쪽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나온 용어들을 좀 다시 본다는 측면에서 라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한 자료들은 이렇게는 돼 있고, 대부분 이제 라방을 쭉 보고, 그러다가 이제 일부분은 좀 이제 손혜미 작가님께서 쓰신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모비 책도 좀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이 책도 좀 봤고요. 그 라방 해주신 내용 중에 그 부가가치 창출 모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 위주로 좀 다시 봤습니다. 순서는 우선 비트모빅 1.0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부가가치 창출로 전환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방향을 구체하기 전에 비트모빅 1.0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저희 모빅의 삼각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비트모빅 2.0 이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다양한 플랜들, 기업형 블록체인, 이게 이제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 계획들, 그리고 플랜 B로 얘기하셨던,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카지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자산 텔레포트, 이 부분들 좀 이제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플랜 C로 사전 등기소 부분 정리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좀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심 있는 부분만 들으실 수 있게 여기 영상 설명란에 각 파트별로 클릭을 하시면 그 파트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모빅 1.0, 일단 지금 저희 비트모빅이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그 전체적인 현황을 좀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 나온 물량은 제가 작년에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본다고 해서 좀 본 내용들 기준으로 써가지고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트코인 합현상을 비트코인 합현상을 압축해서 재현이 성공적으로 됐고, 그래서 매몰 비용이 가치를 가진다는 거를 입증을 했다. 이게 이제 비트모비 1.0에 마무리되는 한 챕터가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중에서 현재 공공재가 1,500만 모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까지 채굴된 게 한 2천만 개 정도 된다고 보면은 공공재 1,500만 모에다가 초기에 초기에 화편상을 해서 산이나 이런 데서 에어드랍한 개수 대략 400만 개,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채굴될 물량이 100만 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돌아다닐 물량 500만 개 정도 되고, 이 중에 제가 작년에 대략적으로 고액건하고 뭐 호주 락업 이런 물량들 좀 봤을 때는 한 257만 모 정도, 그러니까 총 시장 물량의 한 반 정도는 락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50만 모니까 되게 작은 물량이 이제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물량보다 다시 생각난 게 그 예전에 그 호주 에어드랍 하고 나서 작가님께서 그 호주 에어드랍 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 퀸즐랜드인가요?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전체 돌아다닐 물량이 한 500만 개 정도 될 텐데 이 중에 내가 가진 게 뭐 가진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꽤 그게 큰 수치이다. 그래서 좀 큰 꿈을 크게 가지자는 그런 말씀을 해줬던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도 뭐 저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래도 열심히 이제 좀 많이 모으고 하면 좀 꽤 의미 있는 물량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빅토모브 1.0에서 저는 이제 킬링 포인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공공재 150만 무인데 여기 이제 ICO 같은 뭐 외부 투자 없이 한 게 정말로 이제 특출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투자 없이 1,500만 무라는 거대한 물량을 확보를 한 상태니까 이게 또 가치를 가졌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간에 채무 구조가 없이 그 다양한 프로젝트를 자유도가 높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유도가 높은 상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바이로 이제 이 공공재를 두바이 업체에 귀속시킨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세금 이슈도 이제 많이 리스크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공공재 150만 확보한 게 지금 비트코인 1.0에서의 킬링 포인트인 것 같다. 대략적으로 이 150만 모가 활용될 물량을 보면은 우선은 콘솔 이자로 이 700만 모 그러니까 이것도 뭐 콘솔이 끝까지 유지가 되면 이 정도고 중간에 좀 그 깨지거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최대로 보면은 한 700만 모 정도가 에어드랍에 사용되고 그리고 이모의 기적이 현재 이제 한 2만 명 정도 참여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보면은 대략 한 그 만약 200 명이 뭐 전체가 다 그 마지막 5단계까지 가면은 62모씩 에어드랍 받으니까 그러면 한 120만 모 정도 될 텐데 뭐 그거는 뭐 100%가 다 가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많이 간다고 해도 한 100만 모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작가님께서 추가로 그 그 이모의 기적이 예상보다 좀 적게 됐으니까 이제 요거를 좀 전환해서 소수의 대량 홀더를 강화하는 측면을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추가로 몇만 모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래사냥과 기업형 블록체인에 한 100만 모에서 500만 모 요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가지고 150만 모 기준으로 남은 거에서 그 안에서의 어떤 범위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만 해도 사실 뭐 지금 보수적으로 일모 가격이 이제 30만 원이라고 봐도 3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규모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뉴베스포드 업그레이드 하면서 추가로 확보된 것들 아마도 그 로스트 코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추가로 좀 그 채굴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100만 모, 200만 모 추가로 이제 돼서 요거를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e스포츠나 등기 사업이나 이런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전체 2,100만 개 중에 1,500만 모니까 사실은 요게 전 공공재가 가장 큰 고래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요게 이제 근데 그 고래가 이 생태계를 위해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모빅에서의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얘기하시면서 작가님께서 작년에 이제 얘기하셨던 이제 모빅 삼각대를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면은 이런 구조 속에서 저는 장기 홀더 콘솔을 통해서 100년 동안 이자를 받으면서 연구생을 할 수 있도록 장기 홀더들을 위한 콘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이모의 기적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프로젝트 요거는 근데 외연 확장으로 봐야 될지 장기 홀더로 봐야 될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소수의 대량 홀더가 강화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이후에 있을 그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하는 지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외연 확장으로는 넣어놨는데 요거는 뭐 장기 홀더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장기 홀더와 외연 확장 그리고 소각 시스템 이 소각 시스템은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부가가치로 생성을 될 때 그 주체, 그러니까 오테버스나 이런 그 프로젝트 주체가 실질적으로 그 받는 순수 잉여가 있잖아요. 뭐 그 프로젝트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 잉여를 이제 이 소각을 한다. 이 소각 시스템으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이 부가가치나 이런 것도 진행되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모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진행되면서도 다양하게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걷어들이는 모빅들도, 순수 잉여를 받는 모빅들도 소각이 되면서, 그럼 모빅의 전체 개수가 줄어들면서 그것도 이제 또한 모빅의 가치 향상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각 시스템이 이제 세 번째 삼각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가님께서 추가로 또 그때 설명해 주셨던 걸 잠깐 이제 보면은, 일단은 이 소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분이 99.9% 이상 확보한 오테버스가 있어야 됐었고, 그래서 그 자금 또한 투자를 받은 게 아니고 자체 조달을 했다. 이것도 아까 그 공공재를 투자를 받지 않은 거와 동일하게 굉장히 저희가 건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테버스가 이렇게 자체로 조달한 거,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작가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버신 돈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 몰빵을 하셔가지고 오테버스가 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유도가 더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를 받게 되면 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어떤 걸림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좀 자유도가 높은 오토버스를 이제 만들었고, 이제 오토버스가 이제 앞으로 유명해지면은, 그러니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 다양한 어떤 대기업들, 큰 기업들이 이제 파트너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파트너가 이제 단순히 그 모빅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오토버스의 주식을 한 증자를 통해서 사게 된다. 그래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가지고 있고, 새로 주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기업이 사게 되고, 가정으로 이제 한 30% 정도 산다고 하면은 오테버스가 이제 70% 정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70%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시점에 그 모빅이 물린 사람들에게 모빅과 교환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환했을 때 받은 모빅은 이제 소각하는 그걸 이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건 이제 계획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어쨌든 이것도 이 소각 시스템의 한 시작 일부로서 이제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장기 홀더와 외연 확장 이 두 가지 삼각대, 이 세 가지 삼각대를 통해서 모빅이 이제 그 가치를 점점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 장기 홀더 부분이 좀 되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하락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게, 결국에는 초기에 많이 그 물량 확보하신 고래들이 이제 많이 팔고 이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그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에도 이런 콘솔 시스템이 있었다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급하게 급락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엔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뀐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안 팔고 쭉 가지고 있다면, 특히 비트코인 고래들은 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루트가 있다면 충분히 안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빅도 뭐 나중에 이제 가치를 좀 많이 가지게 되면 그걸로 이제 팔지 않고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유인책이 되면서 이게 앞으로 되게 굉장히 큰 지지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각 시스템도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소각 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그 발행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모빅도 그런 비슷한 소각 시스템이 되면서 모빅의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좋은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면서도 모빅에도 좋은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모빅 1.0이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 구조에서 이제 비트코인 2.0은 일단 기존의 합현상 재현에서 이제 다음 챕터 부가가치 창출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전임 미다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도 제 생각에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일반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해서 살아남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10%도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살아남을 확률이, 그러니까 성공도 아니고 그냥 살아남을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완전 신사업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임 미담이고 힘든 일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거를 생산해 본 적이 없고, 하지만 올해에는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막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이 이런 크립토는 부가가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셨던 게 1조 원으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 사실은 이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 게, 그 1조 원이라는 자금이 최소 1조 원 이내 자금이 지금 확보된 상태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로드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이제 작가님께서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고, 거의 제조법 초기부터 이제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그 고민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보시면서 현장에 부딪혀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사업 현황도 이제 이런 부가가치를 막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라서, 이런 요 고민과 요 길이 뭐 그렇게 또 많이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 해주셨던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가능성이 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일단 기본 구조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공공재 투입, 여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오테머스랑 기업이 협업을 하게 되고, 이제 공공재를 그 사업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모빌 생태계도 확장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모빌 가치가 상승이 되고, 공공재 가치도 상승이 되면서 이제 기업 가치도 같이 상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골자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플랜들 중에 플랜 A는 우선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기업형 블록체인, 그러니까 요거는 좀 대규모의 기업이 와서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생태계를 잘 활용하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근데 플랜 B는 이제 현재 이런 움직임이 지금 당장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니, 뭔가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좀 다양한 업체들과의 협업을 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플랜 B가 되고요. 이제 플랜 B는 사실 이제 그 카지노, 스테이블 코인, 자산 텔레포트, 이게 다 그 모빅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모분과 연관이 있어서 일단 플랜 B로 하나로 묶긴 했는데,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가 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 플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랜 C는 이제 작가님이 처음 얘기하신 사설 등기소,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재밌는 것들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요 세 가지 플랜이 있고, 요 세 가지 플랜을 하나하나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동시에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면은 요거 세 가지 플랜 ABC 말고라도 앞으로 이제 그 크립토 시장이 커져 가면서 관심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건전한 생태계를 찾게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모빅도 좀 그들에게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플랜 A, 요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모빅 요 책에 그 손혜민 작가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제 283페이지부터 보면은 그 원래 모빅이 꿈꿔왔던 기업형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간단히 정리한 거고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금융 및 무역 결제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신원 인증, 주로 이제 은행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NFT를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웹3,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 플랫폼 서비스가 생기는 것들, 요게 있는데, 요 네 가지를 보면은 그 이제 플랜 B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거기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이었는데, 요것들을 직접 지금 바로 이렇게 큰 기업을 바로 가긴 힘드니까
이 두 가지는 뒤에 플랜 B에서 그 간단하게 이제 뭐 프로토타입 형식으로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들로 이제 보이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금융인 무역 결제 시스템, 요거는 이제 카지노를 통해서 이후에 최종 목표가 결국엔 이 무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고, 디지털 신원은 이걸 결국에는 저희 사설 등기소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NFT 같은 경우, NFT 요거는 저희가 뭐 지금 NFT는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뭐 생태계 안에서. 그래서 요것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거. 물론 이제 개인 소유에 좀 한정돼 있지만 요거는 어느 정도 이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웹3 서비스는 지금 그 SBMB를 하고 만드신 그 춘신팀에서도 되게 요 웹3를 비전을 삼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생태계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플랜 A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를 본격적으로 보면은, 일단 플랜 B는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돼야, 그러니까 모빅이 그 뭔가 그 가치가 일정하게 가지게 돼야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 알고리즘 코인이 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그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챗GPT가 해준 건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보면은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가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크게 보면 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있는 건데, 일단은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그 대표적으로는 테더 같은 거, 그러니까 달러랑 국채를 실질적으로 보관을 1대1로 보관해서 가치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과담보형은 이 다이 같은 건데, 요거는 그 달러랑 국채를 담보로 하진 않고 그 크립토를 이제 담보를 하되, 크립토는 약간 이제 그 변동이 좀 있으니까 얘를 좀 과하게 맡긴다. 그래서 다이 같은 경우는 1.5대 1 정도로 이제 맡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담보형은 그렇고,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테라 루나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얘는 이제 담보에 1대1로 맡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얘가 이제 가치가 1달러보다 좀 떨어지면 공급량을 좀 줄이거나, 뭐 가치가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그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코인이 이제 알고리즘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모분이라는 그 모분으로 이름 지은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모빅은, 그 모분은 아마도 이제 요거 과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잘 믹스 매치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모분을 보면은 이제 공공재 기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제 보면은 이 작동 원리를 보면은 그 $10,000어치의 모빅을 맡기고, 그러면 이제 맡기는 건 모빅인데, 그럼 이제 이 가치가 $10,000어치 모빅을 맡기면 이 $10,000에 해당하는 10,000개의 모분 코인을 제가 발행을 하는 거죠. 이제 다이랑 비교하면 다이는 뭐 1.5대 1의 가담보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는 뭐 1억 5천 달러의 이더를 맡기면 1억 개의 다이가 나오는 거고요. 모분 코인은 이제 뭐 3대1이나 5대1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빅이 가치를 가지고 나서부터 최대로 하락해도 뭐 20%까지는 간 적은 거의 없잖아요. 뭐 많아야 40%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3대1이나 뭐 5대1 정도 이렇게 좀 잡으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모빅이 1,000달러일 때 모빅 한 개를 맡기면, 이제 모빅 한 개를 맡기면은 이 1,000달러를 맡기는 거랑 같이 보고, 그러면 한 1달러에 모분 코인 한 개니까 모분 코인 10개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이제 모분 코인 1,000개를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모빅이 이후에 200달러까지 폭락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분 코인은 이제 한 개당 1달러니까 지금 1,000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1,000달러를 가지고 200달러짜리 모빅을 5개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빅 5개를 받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모빅이 2,000달러로 오르면 이제 내가 똑같은 1,000개, 모분 코인 1,000개 받을 수 있는 게 0.5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담보 범위 안에
그러니까 이제 뭐 담보를 3대1이든 5대1로 하면은 그 범위 안에서는 그 1 모분 1달러에 이제 고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안전장치로 그 모빅이 만약에 100달러로 폭락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막 이렇게 폭락한다고 하면은 이제 5개를 한 개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분 1달러, 모분 한 개가 1달러가 아니고 또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디패깅이 시키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보면은 그 지금 보면은 가담보, 공급 제한, 디패깅이 다 된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 공공재에 해당하는 허용되는 만큼만 지금 발행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굉장히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저희가 아까 공공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가능한 가담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시를 들어주셨던 게 뭐 공공재 80만 개를 모분에 할당할 경우에는 담보를 5대1까지도 할 수 있고, 아마도 5대1까지는 안 하고 3대1까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80만 개를 가지고 공공재 80만 개를 투입을 하면은 여기에 모빅 20만 개 가치만큼의 모분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루나 같은 경우는 이게 무제한 발행이니까 이게 좀 안전장치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발행량까지도 공급도 제한을 두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숙기 적용을 통해서 모분을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모빅의 물량이 좀 많은 경우에 모분을 좀 발행한 다음에 바로 그 내가 모빅을 많이 대량 매도하면은 모빅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럼 이제 모빅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매도 같은 건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숙기를 적용을 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모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모분을 가질 이유가 뭘까? 이제 이렇게 좀 유인이 많이 돼야 모분이 좀 많이 활성화될 텐데, 그러면은 모분에도 그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데, 그 이자율과 지급 시간은 알고리즘 제어로 이거 하면 어떨까? 이건 제가 그냥 생상한 거예요. 이 파란색 글자는 그냥 상상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리즘 제어를 하는 거죠. 뭐 거버넌스가 원하는 그 모분의 유통량이 있을 텐데, 그 유통량이 이제 유통량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뭐 이자율과 지급 시간, 이자율을 좀 더 좀 촘촘하게 준다던가, 아니면 이자율을 많이 준다던가, 지급 시간을 촘촘하게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모분을 활용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카지노, 스테이블 코인, 자산 텔레포트 요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은 카지노 업체와 협업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 카지노 게임 보상으로 이제 모분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왜 모분을 제공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카지노 게임에서 보상으로 중요한 거는 일단 가치가 스테이블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변제 실행성이 굉장히 이제 한데요. 이거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GPT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그 온라인 카지노 업체에서는 이 차지백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돈을 내가 이제 카지노 가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이제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카지노에 판돈을 내가 거는데, 그 카드로 결제를 해서 판돈을 받고 만들고, 그 판돈으로 도박을 했는데 잃었다. 그러면 이제 화나가지고 내가 카드 결제 취소해버리는 거죠. 카드 결제 승인한 적이 없다 잃어버리면, 그럼 카드 결제사에서는 일단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 결제를 잠깐 취소하고, 그 이후에 이제 카지노 업체에서 뭔가 이제 소명을 하면은 다시 풀어주고, 뭐 그런 사건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매년 수조원 규모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리스크가 큰, 카지노 업체 측면에서 되게 위험한 게, 이런 그 차지백 결제 취소가
퍼센테이지가 1%인가? 되게 좀 낮게만 생겨도 바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카드 결제를 좀 제한한다던가 카드 결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은 카지노 업체에서는 되게 재앙과 같은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이게 좀 현재 체증성이 그 글로벌 온라인 카지노 업체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문제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모분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뭐 바로 이거는 내가 바로 주어버리는 거니까 어떤 뭐 승인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주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될 수 있어서 카지노 업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특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 P2P 갬블링이 구현되는 것을 먼저 프로타입으로 보여주고, 지금 저희가 그 모비 게임즈 가면은 이런 텍사스 홀덤도 있고 그 체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게임을 실제로 해서 저희는 이제 1템을 넣어가지고 서로 이제 판돈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프로타입을 먼저 보여주고 이게 잘 되는 걸 구동이 되는 걸 보여주고 이제 카지노 업체 협업하는 계획을 이제 얘기하셨고,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이게 카지노 업체만 해도 뭐 이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최종 목표는 이 여기서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과 갬블링이 결합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큰 목표는 일단은 이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의 대규모 업체와 협업하는 거죠. 사실 협업이라 보기보다 여기는 규모가 엄청 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수 당하는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확장.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혜족보 라방에서 2월 10일 날 되게 길게 설명을 해주신 것들을 간단하게 GPT한테 요약해달라고 한 거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면은 일단은 이제 글로벌 무역에서는 관세, 환전, 서류 같은 과정 때문에 이제 마찰이 존재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무역 금융이 이제 많이 발전할 정도로 이제 마찰이 좀 많이 있고, 근데 특히 이 그 공급망 금융에서 그 매출채권 회수 기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인보이스를 내가 발행을 하면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 인보이스를 발행을 받아도 그거를 인보이스로 이제 돈을 받는 기간이 좀 많이 길다. 뭐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60일.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공급자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의 자본 회전율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저희도 그 연구원들도 이제 다양한 장비들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체들한테 살 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인보이스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한번 그 업체 사장님한테 얘기 들은 게 막 그때 인보이스 발행해서 드리는데 그때가 60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보시면서 너무 이게 불합리하다고 막 되게 하소연을 되게 저한테 오랫동안 하시고 가신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지금 자기가 뭔가를 제공을 해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60일 뒤에나 받으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근데 이게 국내에서도 그런데 이게 글로벌에서는 엄청 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보이스 토큰화가 최근에 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에 인보이스 토큰을 발행을 해서 토큰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사가는 거죠. 저희가 뭐 NFT 발행해서 지금 모빅 생태계 안에서도 그 NFT 발행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자금을 많이 모으거나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인보이스 토큰을 통해서 이게 예측 시장과 결합이 되면은 이 글로벌 무역에 가장 영향이 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해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이 리스크가 없어서 이 무역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는 데에 거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걸고, 그 반대로 건 사람들은 이제 반대에 걸어서 서로 다양한 이제 도박꾼들이 막 모여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이 돈을 받아야 될 공급자는 안정적인 돈을 이제 계속해서 받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모빅은 결국에는 앞서 말한 카지노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테스트된 요소 기술들, 스테이블 코인과 갬블링을 활용된 요소 기술들이 조합이 돼서 결국에는 여기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금융 여기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
사실 읽게 되면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좀 보면서 되게 저는 가슴이 좀 웅장해졌고, 좀 이거 공부를 좀 이제 해봐야겠다. 작가님께서도 이거 라방 할 때 이거 관련돼서 좀 한번 보라고 하셔가지고 좀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팟캐스트로 좀 제가 좋은 자료가 찾으면 팟캐스트로 그 노트북 LM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좀 가능하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스테이블 코인과의 업체와 협업, 그러니까 파이퍼 USD라고 해서 파이 USD인데, 요거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 기사 찾아보고 그 이제 GPT한테 이거 어떤 업체인지 좀 물어봤는데, 우선은 미국 달러 1대1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이고, 엄밀히 말하면 발행은 아니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고, 그 담보는 이제 달러와 국채를 준비금을 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진행한 업체는 뉴 프론티어 랩스라는 회사고요. 그 여기서 이제 주창하는 거는 스테이블코인 2.0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2.0은 아직까지 저도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좀 이제 GPT한테 들은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그 기존의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기반,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개인 간의 거래인 거죠. 개인 간의 거래가 되겠고, 근데 요거를 금융 인프라와 통합을 한다. 그러니까 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바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뉴 프론티어 랩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요 내용은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크립토 서킷 때 요 뉴 프론티어 랩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폴킴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되게 들으면 또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나중에 한번 듣고 좀 공유해드릴 내용이 좀 많이 있으면은 따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트고라는 데를 협업을 하고 있는데, 비트고가 그 2013년에 그 기간의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을 한 업체인데, 요게 2025년 12월, 작년 12월에 그 미국 연방 규제 은행이 됐대요. 그래서 되게 그 은행이 최근에 됐고, 아마도 그 연방 규제 은행이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업체와 같이 뉴프론티어 랩은 같이 협업을 하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는 아까 대상이 기관인데, 주요 타겟은 아시아의 지역의 기관 금융 시장. 그러니까 이제 기관과 협업을 하려면은 그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다양한 규제들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100% 준비된 준비금이 있어야 되고, 그 기간 수준의 커스터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데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은행 수준의 그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비트고와 이제 협업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기간금융시장 2.0에서 개인 간 거래에서 금융 인프라로 가는 이유가 시장이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개인 간 거래를 보면은 한 1조 달러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뭐 기업 간의 결제 이런 거 포함한 기간으로 이게 넘어가면은 150조 달러 정도로 엄청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런 스테이블 2.0으로 이제 많은 업체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 큰 시장을 바라보고 좀 나오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특이점은 보면은 이게 기간 결제 인프라화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결제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자동 결제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게 앞으로 AI 금융에 많이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마 크립토 서킷에서 좀 내용을 들어보면 좀 많은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 상상인데, 그러면은 요 스테이블 코인 업체 파이퍼와 협업이 모비커 어떤 형태가 가능할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여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파이퍼 입장에서는 파이퍼의 그 파이 USD를 다른 기관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인책 중에 하나로 이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 코인의 이자로 모분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분이 이제 가치가 일정하게 돼 있으니까 일정한 이율로 줄 수 있으니까 이걸로 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미카나 이런 데 보면은 일반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은행과 같은 어떤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좀 어려운 것처럼 돼 있어요. 그게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규제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파이 USD를 예치하고 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주는 거는 보다는 이제 그 파이 USD를 보유한 물량만큼을 뭔가 모빅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 활동을 하면은 그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모분을 지급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모빅 생태계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냐? 그럼 이제 기업 간의 결제, 그 무역 결제, 그리고 자산 토크나 이런 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모빅 안에서 활동을 하면은 모분을 준다. 이거는 그 예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모빅 생태계 활동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 규제도 원활히 피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상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빅 생태계에 어떤 좋은 점이 있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파이 USD는 개인 대상이 아니고 기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규모가 클 텐데, 그 아시아의 B2B 결제 시장을 보면 약 50조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봐서 이제 파이 USD가 이 아시아 B2B 결제 시장에 한 0.05% 정도 차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규모도 꽤 이제 원래 50조 달러 규모 크니까 규모가 한 250억 달러, 그러면 이게 이율이 한 33% 정도를 이제 모금을 준다고 하면 7.5억 달러. 그러면 요게 이제 모빅 1000달러로 가정하면은 한 75만 모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더라고요. 이제 그럼 이 정도면 뭐 저희 공공재 보유 물량을 봤을 때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게 뭐 물론 이제 1년만 할 게 아니고 계속 될 거니까 이게 좀 크게 느낄 수 있는데, 모빅의 가치가 단순히 1000달러에 머물지 않고 이때는 뭐 이렇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 필요한 이제 공급자 물량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즐거운 상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간 유입이 되면은 이제 그 기관이 받은 보상 모분을 뭐 팔아가지고 좀 모빅 생태계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당연히 그 기간에 유입이 되면 이거를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저희는 있잖아요. 그래서 콘솔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기간이 보유를 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빅계의 마이크로 스트레이지가 탄생하면 되게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뭐 근거도 없고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거라서, 뭐 다양한 또 의견 주시면 또 즐겁게 서로 댓글로 좀 즐거운 상상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모분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자산 텔레포트, 지난주에 잠깐 라방에서 얘기해 주신 건데, 그 미국 부동산 이민 크립토를 연결해서 실물 자산에 진출한다. 이게 특히 이제 두바이에 저희가 본부가 설립을 할 예정이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하면은 이 세금 이슈도 많이 해칭을 할 수 있고, 그 신원 이전, 그 자산 이전할 때 굉장히 그 텔레포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한국 자산, 요즘에 부자들이 엄청 많이 해외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이 평민들을 위해서 좀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가고 계시네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뭐 그 현실이니까, 그 한국 자산을 그분들이 크립토를 좀 이제 보유를 하고, 이 크립토로 여기는 모빅 생태계에 있는 모빅과 모분을 전환해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럼 이분이 굳이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지고 안 가고 모빅으로 가야 되냐? 그건 저희한테는 또 저희의 그 공공재가 있잖아요. 공공재를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인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부자가 그 자산을 이전할 때 마찰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한 10% 정도, 5%에서 10% 발생한다. 그러면 5% 정도 발생한다. 그러면 그 5% 중에 일부를 공공재로 보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당연히 얘기도 이제 그 조건을 달아야겠죠. 뭐 모분을 받고 바로 팔면 안 되고, 요 공공재로 받은 모분은 뭐 몇 년 정도 보유한다, 뭐 이런 조건을 달아서. 그럼 주면은 그래도 뭐 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돈 현금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도, 모분을 받아도 바로 팔 필요가 없으실 거고, 자기의 자산은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테니 좀 뭐 되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요거 이렇게 되면 좀 되게 많은 분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것도 좀 즐거운 상상입니다. 그리고 또 모비익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거, 또 이제 그래서 그거를 발행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런 생각하니까 또 시간도 빨리 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같이 좀 뭐 좋은 아이디어, 카톡 보니까 단톡방에도 되게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지난 3주 동안 저도 많이 보면서 좀 많이 배웠는데, 좀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 재밌을 것 같고, 또 서킷에서 또 이런 거를 구체화돼서 많이 얘기를 해줄 것 같거든요. 보니까 서킷에서 그 박수훈 연구원님, 그 비트코인 철학가, 비트코인 화폐 철학가에서 이제 주제가 토크나 강남 아파트 소유하기인데,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내용들 좀 얘기하면 또 앞으로도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아이디어인데, 그 사실 여기 처음에 얘기하신 거 사설등기소, 이게 뭔가 좀 그 뭐지, 좀 사업이 구차가 안 보이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생각해보니까 좀 되게 또 재밌는 게 많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초창기는 원래 아이디어가 영구불변의 등기소요, 요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자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례를 보면은 신원 정보 검증, 그러니까 저희가 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위해서 뭔가 신뢰도가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출신 대학, 뭐 세금 납입을 잘 하고 있는지, 뭐 건강 정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자체의 사실은 인증은 안 되지만, 어떠한 사실이라는 것이 검증된 문서에 대한 그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원본이 확인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된 문서가 이제 있으면은, 그 문서는 어떤 특정 뭐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 인적 네트워크나 아니면 다양한 업체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문서 자체를 이제 해시를 해서, 그럼 이 해시 값은 이 고유 문서에만 해당되는 해시 값이잖아요. 그럼 그 해시 값을 이제 모비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해시 값은 영원 불변의 이제 값이 되는 거고, 그럼 이 해시 값을 통해서 이 문서가 원본이라는 걸과 인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서는 암호화해서 본인이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내 개인정보는 어디도 오픈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예를 들어서 뭐 대학과 세금 납입만 현황한다, 아니면 뭐 건강 정보만 이제 공개한다, 그런 것들 각각의 그 QR 코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제가 그 공정 설계 전공이니까 다양한 그 연구 장비들을 만드는 과제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연구원들이 결국엔 자기가 직접 업체를 만들지 못하고, 장비를 만들지 못하고, 장비를 잘 만드는 업체를 이제 찾아서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때 그 믿고 맡겼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개 중에 10개 중에 8번은 10번 중에 8번은 너무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거든요. 그럼 이제 글로벌로는 엄청 이제 이게 심할 텐데, 보면은 이제 사전 미팅도 하고 레퍼런스 체크도 하고, 이게 규모도 크니까 엄청 이제 이런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막상 이게 계약할 때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이게 그 지금 직장 말고 전 직장에서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전 직장에서는 이제 어떤 연구 설비 설계하고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업체분들 되게 막 엄청 잘 해주시거든요. 막 다 얘기해 주시고 답변도 잘 해주시는데, 막상 이제 계약이 되고 나면은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았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업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게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하고, 레퍼런스도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현재, 지금도 비슷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등기 시스템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저는 뭐 대기업들은 돈을 주고도 많이 서비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등기소가 있으면 이제 국내에도 가능하지만 글로벌화가 되면서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레이 영역이잖아요. 이런 신뢰가 부족한 부분은 되게 그레이 영역인데, 어떤 되게 불확실한 부분인데, 요거를 불확실한 부분을 좀 더 제거해주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업체 측면에서는 서로 이제 좋은 거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자기를 제대로 어필할 수 있어서 좋고, 그 업체를 사용하는 그 업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수고 없이 정말로 좋은 업체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기업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되게 이런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또 이제 상상을 좀 더 해보면은, 이게 그 등기소가 결국에는 좀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저희 애플이 만들어서 애플 앱이 막 만들어진 것처럼.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사설 등기소에서의 그 가장 그 수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익을 가장 많이 볼 분은 일단은 사설 등기소가 돈을 많이 벌겠죠. 이게 중간에 컨트롤하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 포션은 이 검증 업체에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되게 그 엄청 많이 생길 것 같고, 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실 오라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 검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증과 오라클 두 가지를 한 번 해결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 정보가 되게 귀중할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람을 뽑을 때 좀 웬만하면 정말 오래 지내고 그 일을 잘 할 사람 뽑고 싶은데, 그게 거의 확인이 어렵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서 그 이 사람과 같이 일했던 사람을 막 알아내 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막 사람 알아보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21세기에 이게 되게 좀 되게 낙후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신뢰도가 있는 업체에서 검증을 하고, 그거를 이런 사설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이거는 되게 비용을 엄청 많이 주고라도 지불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되게 좋은 게,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적어지니까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 이제 사회적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잘못 뽑아서 생기는 문제나, 업체 검증을 못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 사설 등기소 운영하는 이 전체 비용은 뭐 그중에 한 20도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 80이라는 사회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이제 잘 되려면은, 이것도 핵심적으로는 초기에 여기 한 바퀴 돌아가려면 이 공공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이게 뭐 시스템이 좋다고 해도 초기에는 정보도 없고 하니까, 이런 업체가 요거를 처음부터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결국엔 처음에는 여기 보상을 먼저 줘야 되는데, 이 보상은 이제 처음에 공공재를 통해서 이제 이 바퀴를 돌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여기 비용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도 초기에는 좀 신뢰도가 없는 업체도 막 생기고 우후죽순 생기겠지만, 점차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선별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은 뭐 처음 시작한다 하면 이게 지금 사람을 활용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겠지만, 결국엔 이게 나중에는 AI로 좀 많이 대체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AI로 좀 효율이 높아지면서 이 시스템의 전체 비용도 줄어들고, 점차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또 되게 또 생각 들었던 게, 부동산 문제도 되게 많이 해결할 것 같아요.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그 들어와가지고 집을 잘 관리해 주실
거에 대한 굉장한 걱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떼먹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로 다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 말고라도 그 전에 그 빌라나 이런 것도 되게 살기 좋은 것도 많고 한데 그 빌라의 사기,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 시장이 확 죽으면서 다 아파트로 몰리면서 되게 좀 시장이 좀 이상해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요 등기소 시스템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에 대한 어떤 검증 업체가 생겨가지고 그 임대인이 이건 진짜 착한 임대인이다, 성실한 임대인이다라는 거 검증해주고 어떤 임차인은 뭐 이 임차인을 실제로 가가지고 임차인과 계약을 했었던 임대인한테 인터뷰를 해서 이 임차인이 어떤 분인지를 다 문서화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싱을 해서 사전 등기소에 올리면 이제 그거는 그 신뢰도가 있는 게 됐고 그러면 임대인이 그걸 조회해보고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신뢰가 생기는 그런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했을 때 되게 재밌는 사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사전 등기소가 이거 누군가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모빅이 안 하더라도 누군가 할 것 같은 게 일단 돈으로 이제 파이가 되게 많고 되게 생태계를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긴 시간 좀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모빅 2.0은 일단 모빅이 삼각대는 장기홀더, 외연 확장 소각 시스템 이 세 가지로 텐트를 만들어서 간다. 결국에는 이제 장기 홀더로는 탄탄한 지지대가 돼주고 외연 확장을 통해서 그 소수의 많은 인원의 수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소각 시스템을 넣어서 부가가치도 생산할수록 모빅 소각을 통해서 모빅 가치를 좀 올리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부가가치 창출 플랜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공재 활용을 통해서 하는데 플랜 A, B, C가 있고 지금은 이제 플랜 B를 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들어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플랜 B가 결국에는 플랜 최종 목표는 플랜 A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 B로 저희가 뭐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다양한 업체랑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막 해서 결국에 최종 골은 대형 기업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때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플랜 ABC를 상생해 볼 수 있는 이 순간이 결국은 홈런의 순간이 아닐까. 이미 뭐 이게 잘 진행된다면 그때는 엄청 이제 모빅이 잘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가 홈런의 순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다음에도 또 좀 공부를 해보고 해서 좀 다양한 주제로 좀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